26년 전 이곳에 터를 잡았을 때 도깨비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도깨비가 나오고 거래를 하자고 그랬어요. 자기가 도깨비 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나한테 대출을 해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여기서 내려다보는 등량 바다라든지 하늘이라든지 이것을 다 사버리라고. 그렇게 작가는 도깨비와의 거래로 이 끝없는 공간의 주인이 됐죠. 우주적인 자연 속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것을 소설로 쓰거나 시로 써내는 것이죠. 흔히 말하듯이 청기누설이에요. 대자연의 비밀을 한평생 시와 소설로 써내려간 한국 문학의 거장 한승원 작가. 올해로 등단 56주년을 맞는 노장에게 바다는 글쓰기의 발원지이자 우주의 비밀을 한없이 품고 있는 이야기의 방주입니다. 시인이나 작가는 그 반양 반그늘의 속성을 가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늘 속에서 있으면 음음하고 그윽하고 햇빛 속에서 되바라지게 되면 너무 반짝거려 가지고 오히려 시들고 그러는 수가 있어요. 볕이 있어야 자라되 볕만 탐하면 죽는 풀들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 작가는 말합니다. 구름에 휩싸여 전설처럼 그 모습을 드러내는 등량만 바닷가 마을. 마을 끝자락 언덕 위의 집이 팔순의 소설가 한승원의 집필실입니다. 바닷속에서 솟은 봉우리라 하여 해산 토굴이라 불리는 집필실을 나와도 그의 일상은 글을 쓰듯 고요합니다. 허공에 잠시 눈을 맞추고 밤을 몰아낸 아침 햇살의 무용담을 가만 듣습니다. 이를테면 자연과의 교감. 그의 마음을 들랑거리는 건 또 있죠. 내 바다 감시용이야. 이 등량은 바다가 내 바다거든. 내가 다 사버렸어요. 나같이 부자가 없지. 내가 그 바다가 저 바다가 내 바다가 된 이야기 해줄까? 내가 20년 전에 내 상냥해갖고 그 토굴을 지었는데 등량마을에서 도깨비 한 놈이 와가지고 나보고 거래를 하자고 그래. 그래서 무슨 거래를 하냐 그랬더니 내 토굴에서 읽고 싶은 글만 열심히 읽고 쓰고 싶은 시나 소설만 열심히 쓰고 딴짓 안 하면 자기가 천문학적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도깨비 나라에서 대출해다가 나한테 주겠대. 그리고 그 돈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랬더니 여기서 내다보는 저 등량만 바다 공반도로 그 우주를 다 사버리래 나보고. 그날 밤에 도깨비가 대출을 해다 줬어. 그래서 그 돈으로
내가 무조건 저 바다, 저 우주를 다 사버렸어요. 그래서 내 것이 됐어. 도깨비라는 존재는 따지고 보면 또 하나의 다른 나야. 내 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나. 83세 나이에도 동심은 늙지 않습니다. 어려서 산에 다니면서 하면 보고 내가 따라본 데가 있어. 따라서. 진짜 잘 때가 있는 데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 아마 이거 문학을 안 했으면 클라리넷 연주자가 돼서 반연악단에 들어갔을지 안 그러면 밤이슬 맞고 살았을지 몰라. 밤무대에 출연해가지고. 젊었을 땐 서둘러 가던 시간이 80을 넘기더니 더디 갑니다. (56년) 전 한승원을 소설가로 만든 작품 목선의 배경은 장흥의 바다였습니다. 조실이 건너오지 말고 도로 건너가 있어. 내가 배 타고 데리러 갈게. 태수 씨가 몇 번 댕겨간 것 같고 그러시오, 시방? 잘들 해보시오. 나 속이지 마시오. 나도 앉아서 천리 보고 서서 말리 볼 줄 아는 사람이요. 유년 시절 작가의 경험이 반영된 소설이었지요. 원작자이면서 시나리오도 썼던 영화 아제아제 바라아제는 주연 강수연 씨가 이 역할로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면서 대중에게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 소설에 8월은 바다가 맞는 거다. 이 바다가 신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 어려서부터 나는 바다를 그리워하면서 바다 속에서 살았는데 내가 이 바다 때문에 이리로 이사를 온 거예요. 내가 이 바다를 연꽃바다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 등량만 바다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섬들이 삥 둘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우주적인 늪이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인간이 바다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바닷물의 그 염도하고 우리 사람 피의 염도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천년지기, 백년지기 내 친구처럼 언제든지 오면 위안을 받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또 벗어버렸던 옷을 다시 입고 여기 오면 맨살 맨몸이 되는 그게 순수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가장 순수했던 시간으로 이끄는 이 바다가 그에겐 어머니 품속같이 안온한 공간입니다. 이건 나문재예요. 이거 해용채라고 돼요. 한자말로. 순 우리말로는 나문재고 이게 나물 해 먹습니다. 저 갈매기들이 지금 회의하는데 무슨 회의하는지 알아요? 사진작가들은 대개 그 날려가지고 군무하는 모양새를 찍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새우깡 하나도 안 주면서 그렇게 이용당하지 말자고 자기들이 결의대회를 하는 거예요. 작가의 말대로 결의 대회를 마친 갈매기는
이번엔 속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것 같죠? 내가 한번 얘기한 게 저기 청긴 누설이야. 이제 90을 바라보게 되면 저것들이 사는 그것을 기미를 알게 되고, 내가 그랬지,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삶을 산다고. 그래서 우주적인 소통, 그러니까 내가 우주 상담사야. 우주 상담사의 내밀한 속삭임이 시비로 세워진 장흥의 여다지 해변. 들으려 한다면 말이 아니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에겐 꽃게의 침묵도 갈매기의 군무도 시가 되지요. 삶의 기쁨을 오로지 인간관계에서만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는 자연 곳곳에 기쁨을 숨겨두니까요. 그 행복을 이곳에 이사온 지천명의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강원도에서 그 낙엽송 나무 실어다가 그 한 목수가 이렇게 지어준 집인데, 그래서 그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자연으로 귀화한 것이고, 이 등장만의 우주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산 그 프리미엄이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늙어가는 노 작가로 성장시킨 게 아닌가. 자연 친화적으로 사는 거, 그것이 이제 느리게 산다는 건데, 이제 서울에서 살면 자꾸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속도감이 다르니까. 길 건너는 거, 차 타는 거, 그리고 이제 글 써서 돈 버는 거,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내가 50대 초반 되면서 그 서울 탈출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나는 땅바닥에다가 시멘트 바닥을 만들지 않아요. 콘크리트를 만들지 않아. 그러니까 무수하게 그 풀들이 나지. 잡초들 가운데에서도 자잘한 꽃을 피워요. 그 꽃들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그래서 뽑아낼 수가 없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은 봄에 피지 그러고 놔두고 그러면 그냥 집안이 풀밭이 돼가지고. 풀조차도 오래 지켜보다 보면 가장 예쁜 기억만 남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풀 자랄 때까지는 놔둬요. 전에는 내가 예초기로 비웠는데 지금 그냥 놔두고 보는 재미도 있어요. 이걸 옛날에는 전부 다 전용 가위로 잘라서 이발하듯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놔두고 사는 재미도 있어요. 가능하면 손대지 않고 그냥 살려고 하고 그래요. 함께 늙어가고 함께 익어가는 거죠. 공작 단풍이요. 우리 집 정원에서 가장 귀여운 보배입니다. 이거 심지도 않았는데 저 혼자 이렇게 자생하는, 해마다 이것이 나요. 이게 함께 사는 거죠. 불교 선에서 뭐라고 하냐면 꽃 한 송이 피어나니 세계가 일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조그만 풀이 피어낸 꽃, 먼지알 같은 그런 꽃들도
굉장히 소중한 생명으로서 아름답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놀이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기 날아오는 새들, 여기 날아오는 나비나 벌레들, 자유의 놀이 공간이죠. 집필실 아래에는 군청에서 운영하는 문화학교가 있는데요. 그곳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내자는 따로 없습니다. 노 작가가 직접 초등학생들인가? 방문객을 맞습니다. 초중고. 예, 어서 오세요. 달 깃는 집. 이 집이 달 깃는 집이요. 달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달만 달이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도 달이 있어요. 그럼 소설을 읽고 나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그것이 달인데. 그래서 우리는 달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가장 참되게 사는 거란 무엇일까? 참되게 사는 그 실체가 모양새가 달이에요. 나의 달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그것이 진짜 달을 찾아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달 깃는 집은 처음엔 한승원 문학전시관으로 계획된 곳이었습니다. 내지. 하지만 작품 활동을 하는 선생은 이곳이 학교처럼 사람들이 어울리는 공간이길 원했죠. 그런데 아이들은 달을 찾았을까요? 책을 만드셔서 멋있고 그다음에 그냥 얼굴이 그냥 달아요. 예전에 저도 소설가가 꿈이었는데 여기서 시를 좀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도시에서 그런 말을 듣는 것보다 좀 더 마음이 편안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뭔가 더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았어요. 마을 어르신들은 무슨 일일까요? 작가의 문화학교 정원으로 하나 둘 모여듭니다. 장흥 군청 소유지라 이곳의 관리는 공공근로 작업을 한답니다. 풀을 두고 보겠다는 입장에선 괜한 수고로 보이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슬 깔아줄 때까지 정자에서 좀 놀다 하시란 말이에요. 예? 안 된다 말이요. 시간이 있을게. 우리 11시 되면 가본디요. 아, 거기는 하지 마란 말이에요. 아, 벌떡에 페이지는 다 있어. 우리 해주려고 지금 애쓰고. 마을 할머니들의 용돈 벌이이니 말릴 수도 없고 무더위에 애쓰는 모습이 내내 안쓰럽습니다. 9시까지만 하고 정자로 오시죠. 예. 처음에 선생님 할 때 엄청 몸이 약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운동 갔다 오시면은 요 이렇게 밭둑에서 쉬어야 돼. 먹거를. 우리들은 사모님하고 언니 동생같이 같이 막 묶어서 살아보니까 밥도 같이 해서 먹고 아주 재미져요. 최고 아주. 남의 힘을 빌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나가는 할머니들의 삶도 풀처럼 강인합니다. 양봉녀 씨, 네, 열포 얼른. 여기 들어가게. 내 이름은 양봉래요. 안녕하세요. 선물에 두둥새 흘러가는 일안 하고 저녁도 일하고 마을 할머니들과 친동기간처럼 지낸다는 작가의 아내. 방금 쪄서 촉촉한 옥수수와 시원한 얼음물을 간식으로 챙겨 오셨습니다.
시원한 물 마시오. 뭐하면 땀으로 먹여야겠나? 오늘이 제일 덥어. 얼마나 좋아요. 글만 쓰는 남편의 벗이 해와 달 그리고 등량만 바다였다면 아내의 벗은 생면 부지인 이곳에 자리 잡을 때 그 막막함을 덜어준 이웃들이었지요. 아, 이제 여기 와서 참 좋았어요. 이제 첫째는 선생님이 몸이 좋아져서 좋았고, 도시에 사면 이것도 모르고 사는데 이렇게 같이 애롭지 않게 사는 게 제일 좋죠. 우리 마나님이 집안에서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로울 것이요. 그런데 우리 마나님은 동네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지. 더군다나 우리는 농사 하나도 안 지어도 농사 지은 만큼 풍족하게 다 갖추고 살아. 그러니까 준 만큼 어떻게 보답을 다 못하지만 더 해줘 그래요. 더 해줘. 보답하는 신호고. 선생님은 우리 아버지, 사모님은 우리 언니고. 그만큼 가깝다는 뜻이겠죠. 소소한 기쁨도 놓치지 않는 게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자연에 묻혀 살다 보면 정원의 돌마저도 말없이 희망을 키워주는 존재로 보입니다. 정원에 우뚝 솟은 이 돌은 무슨 연유로 사람처럼 냉수마찰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스님 한 분이 그 석축 공사를 하면서 이런 돌들을 실어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책 보면서 공룡화를 생각했어. 그래서 요거 2개만 주라고. 공룡 알이면 언젠가는 깨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깨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렇게 계속 물을 주워보는 거예요. 돌에 날마다 물을 주며 언제 자랄까 땅을 들춰보며 학수고대했던 유년 시절이 있었지요. 그 옛날 산돌 키우기는 또래 아이들이 즐겨하던 놀이였습니다. 이 돌을 이렇게 키울 때 마음씨가 불량하면 산돌이 안 큰단다. 그러니까 거지 오면 밥도 막 듬뿍듬뿍 주고 그래야 된다고. 또 착하게 살라고 절대로 나쁜 짓 않고 그러고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키웠는데도 산돌이 안 크더라고. 그게 사실은 거짓말이지만 그 아이들에게 무지개 꿈 같은 것을 줬다고 하는 거, 그 산돌 키우기 같은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래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 경험했던 실패의 경험이고, 실패뿐만 아니라 산돌 키우기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 무수한 꿈을 제공해 준 거예요. 산돌 키우기 자체가 실패잖아요. 실패와 절망과 좌절의 연속이에요. 절망 속에서 싹트나는 희망의 씨앗에 대한 그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을까. 독자들에게 그것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노 작가의 꿈과 상상력이 황혼의 시간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마치 그 황혼이 지고 그리고 그 이제 땅거미가 내리고 그때 봐보면은 바다 멀리에 까치 노을이 떠요. 노랗게.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쓴 마지막의 소설이라는 것이 그 까치 노을처럼 까치 노을을 주시하는 어떤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줄지도 몰라요. 나보다는 자연을 주시하며 느리게 사는 삶. 몸의 속도마저 느려진 노년의 작가는 말합니다.
자기가 제주를 넘으면 어지러워서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없지만 당신이 느려서 제주를 넘지 않으니 비로소 다른 사람이 보인다고. 우리 마나님은 동네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우리 마나님 말이 그 전문 분야가 다르대. 그 자기는 살림 전문이고 나는 글쓰기 전문이고. 그러니까 우리 마나님은 내가 해를 향해 가고 달을 향해 가고 별을 향해 가는데 자기는 내 등만 쳐다보고 살았다고. 등만 쳐다보고 살았어도 행복하다는데 뭘. 아내의 달은 글쓰는 노동을 하며 식구를 책임진 당신의 등이었겠지요. 근데 그 시간이 서로 외롭지 않았을까요? 외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시하고 살고 내 주인공들하고 살기 때문에 시인은 우주적인 소통을 하는 사람이라 풀잎하고도 벌레하고도 새하고도 소통하잖아요. 하늘하고 별들하고 달들하고도 소통하고. 이 밤은 또 어떤 이야기를 작가에게 속삭일까요? 매일 새벽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 문장이라도 글을 쓴다는 한승원 작가. 그런데 어디로 가시나요? 집에 밥 먹으러 가요. 우리 마나님이 차려준 밥 먹어야죠. 말하자면 선생의 아침 퇴근길입니다. 참깨가 지금 밑에서 이렇게 참깨 달리고 위에 꽃 피고 굉장히 향기롭고 속에 꿀이 들어있으니까 어려서는 사람 몰래 따서 빨아먹지. 살림집 담쟁이 넝쿨도 아끼는 보배. 이 또한 놔두는 이유가 있답니다. 푸른색 결핍증이 일어나면 범죄자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 사람이 잔인해지고 야수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는 볶지만 푸른색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붉은 피를 가지고 있는 모든 동물들이 풀을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풀을 많이 먹어야 더 순화된다는. 우리 마나님을 처음 만날 때 처녀 때 내가 우리 마나님을 제라늄이라고 이름 붙여서 불렀는데 이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고 이쁜 꽃이잖아요. 제라늄 같은 생명력. 포근한 분위기의 안에는 지금껏 선생을 이끄는 마력을 가졌답니다. 자연과 말없이 소통하며 당신 스스로를 절대 고독 속에 가둬야 세상도 제대로 보인다는 한승원 작가. 지금도 쉬지 않고 자연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인간들이 도시화되고 그러면서 인간성을 잃어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자연 친화적으로 살면서 우리 삶의 그 폭력과
잔인함 속에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살 길을 찾을 것인가, 일종의 구제 같은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소설을 쓰죠. 감동적인 그 이야기,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는 사람의 습관을 바꿉니다. 습관은 운명을 바꿔줘요. 그래서 작가는 그 이야기를 만들면서 그 이야기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소설을 쓰기 위해 팔순의 작가는 오늘도 치열하게 쓰고 또 씁니다. 아버지의 글쓰기 열정을 응원하는 딸 한강 작가의 편지. 우리 딸이 어버이날 보낸 거예요. 선물하고 함께. 그냥 감사하다는 거죠. 자식들 편지 받거나 전화 받으면 항상 좋죠. 흐뭇하고. 세계 3대 문학상인 맨부커상을 수상한 딸 한강 작가도 아버지의 그늘 덕에 작가로 성장했지요. 공부하라 안 했어도 애들이 그 책에 묻혀서 하니까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이나 동물이나 모든 것은 그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여기 자리를 잡고 살다 보니까 말하자면 나를 도와주는 우군들이 이 자연이야. 한승원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더해진 것이 자연이야. 이 정자는 여기 드나드는 햇빛이 주인이고 드나드는 바람이 주인이야. 그래서 자유의 공간이에요. 하늘에 있는 달을 보는 정자라기보다 여기서 우리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은 달은 무엇인가, 참다운 깨달음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가는 정자가 이 견월정입니다. 숲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야말로 그윽하지. 하늘은 노자 장자가 현이라고 표현해서 현, 그윽한 거무련 그윽하다는 것이야. 여기 이렇게 나무 밑에서 누워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사색을 하고 사유라고도 하죠. 사색하고 명상도 하고 잠도 자고. 그러니까 몸이 탐욕으로 해서 시끌시끌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모든 것을 탐욕을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야 고요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지럼증이 가득한 세상을 고요함 속에 잠시 맡겨봅니다. 연꽃의 향연이 끝없이 펼쳐지는
지필실 인근 해창 저수지. 연꽃 필 무렵이면은 아침에 운동 삼아서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꼭 30분이 걸리는데 연꽃이 바람에 이렇게 살랑거리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시가 되고 그러죠. 그 나에게는 모든 게 다 시예요. 연꽃이 그 깨달음의 꽃이잖아요. 그 더러운 물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게 피어난 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깨달음의 꽃이에요. 진흙탕 속에서 꽃을 피웠기에 연의 향기는 더 그윽합니다. 사람들이 그 산다는 것이 평생 동안 그 좋은 일을 하긴데 가령 시인이나 소설가가 작품 한 편을 써내는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한 송이 꽃을 피우기예요. 산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인생살이를 해서 꽃 한 송이를 피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밥값을 위해서 노동을 한다는 것도 선스러운 거죠. 자연 속에서 살다 보면 그 밥값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단 한 사람의 노동도 진흙탕을 정화시키는 한 송이 연꽃처럼 귀합니다. 모든 뜻있는 사람들이 꽃 한 송이씩을 이렇게 피워내서 장식을 한다면 이 우주는 이런 연꽃 같은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되는 세상이 될 것 아니겠어요? 인생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비틀거릴 때 돌아갈 곳이 있다면 사람은 또다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건강 문제로 20년의 서울 생활을 청산했을 때 선생에게 새 힘을 되찾아 준 곳이 바로 바다를 품은 고향 산천이었지요. 고향이에요. 고향 마을. 나를 키워준 아주 그윽한 곳이니까. 그야말로 어머니 품 같은 포근하게 해주는 그런 시공이에요. 지금 사는 곳에서 차로 30여 분 거리의 고향 마을. 이곳엔 작가의 옛 친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몇백 년 수령의 당산나무. 아무리 오래 산 인생이라도 나무의 일생 앞에선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그리고 푸릇푸릇한 그 옛날 소년이 되곤 하지요. 뭐야? 아이고, 전부 다 동생들이로구나. 예. 그 세월이 지나서 많이 늙어버려갖고 꼭 내 형들 같다. 아이 자네 자네 우리 아이고 반갑네. 아이고 반가워. 이거 이 친구들이 청년은 다 사라지고 주름살만 남았네. 그래. 우리 승환이도 늙었다. 삶의 흔적이 늙었지. 그거의 삶의 흔적이야. 주름살 켜켜이 쌓인 세월만큼이나 은행나무 이야기꽃은 활짝 핍니다. 여기 은행나무가 지금 몇백 년 됐을 거야. 몇백 년으로 그러니까. 다 몰라. 저걸 지금 뭐 300년이라도 하고 뭐 500년이라도 하고 몰라 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은행나무가 오래 산대. 그래갖고
이것은 나무의 화석이라 그러더라고. 화석. 그래갖고 이것이 임진왜란도 경험하고 다 그랬을 그렇지. 거 다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근데 나는 이 신상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은행나무가 떠오른다. 초등학교 때 동기고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3년 여기서 그 맨 농사 짓고 김장식 하면서 실패만 했지. 그때 위안이 됐던 친구들. 세상은 죽은 자의 것이 아니라 산 자들의 것이야. 아무튼 저 살아있는 것이 고맙다. 그러니까 죽기도. 아이고. 그 시절엔 가난의 짐으로 고단했으나 이만하면 후회 없이 잘 살았다고 다음을 또 기약해 봅니다. 육신이 저물어가는 황혼은 바라보기가 무섭게 쉬 사라집니다. 자연으로 먼저 돌아간 벗도 그랬죠. 사람도 묘지의 풀처럼 다시 살아나면 얼마나 좋을까. 잠시 욕심을 부려봅니다. 고향이 같은 친구 소설가 이청준이 잠든 곳. 자, 한잔 합시다. 오랜만이요. 혼자 살면서 술배 많이 고픈 거 아니요? 아이고, 막걸리 맛이 좋네. 생막걸리요. 이형 떠난 지 10년이 넘었네. 나도 금방 갈 거예요. 이 형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꿈에 가끔 이 형 만나곤 하는데 아무 말이 없더라고. 영화 서편제의 원작자로 한승원과 더불어 한국문단의 큰 기둥이었던 벗. 자, 또 나는 가요. 정막강산에서 잘 사시오. 내 토굴도 늘 정막강산이요. 내 절 받으려고 먼저 간 모양인데 나는 절 안 와요. 자, 잘 쓰시오. 무엇으로 무슨 길을 가고 있는가. 내면의 허상을 쫓아내고 자연으로 돌아간 길이 떠난 벗의 길이라면 자연에 묻혀 끝없이 고요한 길을 살아서 걷는 것도 별반 다를 게 없으리라. 상념에 잠겨 당신의 시가 그려진 골목길을 한참 걷습니다. 한승원 작가가 태어난 곳입니다. 이 집을 둘러싼 자연 환경이 소설가의 꿈을 키웠죠. 내가 태어나던 곳이고 여기서 방문을 막 열고 나오면 삼각형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면 해조음이 여기까지 들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름철이면 이 앞산에서 우는 뻐꾸기 소리, 그리고 뒷산 유자나무에서 우는 매미 소리, 이런 것들이 들렸고,
그리고 장마철에는 여기 뒤에서 잠을 자다 보면 꼭 실로폰 소리 같은 소리들이 이렇게 나는데 그게 여기 옹달샘에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그렇게 음악적으로 들렸던 거예요. 당신의 기억 속 그 소리는 먼 훗날에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소설가로 살아온 한승원을 글쓰는 삶으로 인도한 모태의 공간. 광활한 자연 앞에서 지금 그가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밀레의 만종이나 그 이삭 줍기를 보면 대자연 가운데서 이삭을 줍는데 그 하잘것없는 하나라의 이삭이지만 그 씨알들이 누군가를 먹여 살리는 에너지가 되니까 그것이 대자연 속에서 얻어지는 귀중한 씨알들이고 숭엄한 뜻이 담겨 있는 거니까 그래서 끝까지 소설을 쓰죠. 대자연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빛을 얻고 그 이야기의 힘으로 살아왔다는 소설가. 그의 황혼이 아름답습니다.